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고구마인데요. 고구마를 잘 먹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 책을 골랐고요. 이 책의 지은이는 대만의 진견진이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고 결혼 후에는 심장병, 간질환, 중풍 등 많은 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의 한계를 느껴 더 이상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하기로 결심한 후에 동서양의 의학과 자연요법을 배우고 연구하여서 마침내 순리의 자연 법칙과 같은 자연윤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섭생과 생활 습관을 중요시하여서 그 대안으로 고구마 식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회춘에 대한 비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구마의 신비한 힘, 항암 효과가 탁월한 고구마. 현재 50에서 60대의 사람들에게 고구마는 일종의 애증의 대상이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했던 그 시절에 말린 고구마로 허기를 채운 기억 때문이다. 고구마는 그때의 힘들었던 세월을 생각나게 한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금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가끔가다 힘들었던 시절에 먹던 고구마 밥이나 죽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내 자신의 경험과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서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신비함을 점점 깨달았다. 고구마는 대자연이 인간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다. 고구마는 전분을 포함한 모든 양분을 함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배변과 대사 그리고 미세혈관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칼슘의 손실을 방지하고 근육을 단단하게 하며 내장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호르몬을 전환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고구마가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고구마는 껍질째 먹어야 한다.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요? 껍질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되묻는다. 고구마 껍질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체질을 알칼리성이나 중성 혹은 약산성으로 조절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병을 예방한다고 말해야 비로소 사람들은 일단 껍질째 먹어보겠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놀랐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고구마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것은 단지 습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단 고구마를 껍질째 먹기 시작하면 금방 익숙해질 것이고 껍질째 먹는 것도 또 다른 묘한 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먹을 때도 자연윤례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오전 6시 30분 전에 고구마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 배변을 봐야 작은 창자가 고구마의 효능을 90% 흡수할 수 있다. 특히 암 환자나 중환자들이 고구마 식사를 통하여 병을 고치길 원한다면 반드시 6시 30분 전에 고구마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 배변을 끝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만약 6시 30분 전에 식사를 할 수 없다면 정오 전까지는 고구마를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12시가 지나면 신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에 있는 당이 쉽게 누적된다. 그런 이유로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당뇨병이나 류머티즘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하며 또한 매일 100g 이상의 고구마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잠을 자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구마를 익히는 방법 또한 자연윤례에 부합해야 한다. 여름에는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고구마는 쪄서 먹도록 하며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쪄 먹는 것 이외에 각자 입맛에 맞게 구워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고구마를 밥과 같이 찌지 않도록 한다. 고구마를 밥과 같이 찔 때 고구마에 있는 당분이 따뜻한 밥으로 침투하여 밥의 부패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독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 고구마 아침 식사. 1. 고구마와 밥의 비율은 2대 1이어야 한다. 대략 고구마 2조각이면 밥 1숟가락의 비율이다. 건강한 사람은 고구마와 밥의 비율을 1대 1로 하고 아픈 사람이나 중환자는 2대 1로 한다. 고구마는 체질에 상관없이 모두 먹을 수 있다. 간혹 체질에 따라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해독작용이 나타난 결과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2. 야채 2개와 과일 1개를 준비한다. 체질이 차가운 사람은 생야채를 주 메뉴로 먹지 말고 뿌리, 줄기, 꽃, 열매의 순으로 먹는다. 몸이 비교적 찬 사람들은 잎사귀 야채를 먹지 않아도 된다. 만약 야채 2개, 과일 1개를 준비할 수 없다면 야채 하나와 과일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과일 2개와 야채 하나를 먹는 것은 금한다. 3. 중환자는 반드시 6시 30분 전에 아침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는 배변을 끝내야 한다. 4. 만약 밥을 먹기 싫어한다면 쌀 제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쌀로 만들어진 쌀국수, 떡국 같은 것도 괜찮다. 하지만 죽은 먹지 않도록 한다. 죽은 쉽게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씹는 동작을 줄이고 결국 치매 분비를 감소시켜 노화를 촉진시킨다. 남성과 갱년기 이후의 여성도 회춘이 가능하다. 조경, 즉 월경을 고르게 함으로써 회춘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미 갱년기를 지난 여성이나 일반 남성들에게 회춘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청춘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은 생리적으로 호르몬이 여성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회춘 속도 또한 여성보다 훨씬 빠르다. 여성 수강생들에게 남편이 자신보다 더 젊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회춘 생강수를 감추라고 농담할 정도이다. 남성들은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경할 때처럼 날짜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편한 날짜를 잡아 시작하거나 부인이 생리하기 일주일 전 조경을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한다면 회춘의 기쁨을 부부가 같이 누릴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갱년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나 갱년기가 지난 여성들도 회춘 생강술과 자연윤례 반신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불편함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회춘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때나 7일을 정해서 하면 된다. 회춘 조경법 1. 회춘 생강술 1일치 분량 약 250에서 300cc 재료 묵은 생강 3 내지 5조각 50g 정도 생강을 약 0.3에서 0.5cm로 자른다. 참기름 5 내지 10cc 몸이 차가운 사람은 검은깨 참기름을 사용하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흰깨 참기름을 사용한다. 미주 혹은 곡주 100cc, 물 200cc 만드는 방법 저온에서 생강 냄새가 우러나도록 생강을 참기름에 살짝 볶는다. 여기에 물과 미주를 넣은 후 끓이면 된다. 만약 미주 향에 익숙하지 않으면 술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끓인다. 만약 생강술의 맛을 돋우고 싶으면 겨울에는 기후에 맞는 적당한 양의 고기를 넣거나 여름에는 용안이나 구기자 혹은 대추나 야채를 넣으면 된다. 마시는 방법 월경하기 일주일 전 매일 2번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그리고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회춘 생강술을 마시기에 가장 적당하다. 주의사항 1. 미주를 사용하지 않으면 알코올 농도 20도 정도의 술을 사용한다. 미주를 사용하면 농도가 약간 진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양을 줄이도록 한다. 2.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한다면 물과 술의 비례를 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물 290cc와 술 10cc
물 280cc와 술 20cc 혹은 물 299cc와 술을 1cc의 비례로 섞으면 된다. 3. 쉽게 뜨거워지는 체질은 기름, 생강, 그리고 술의 분량을 줄인다. 4. 끓일 때 소금을 넣지 말라. 소금은 약성을 떨어지게 한다. 자연윤례에 따른 유산소 운동법. 심장이 빨리 뛴다고 산소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신체 각 기관에 기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유산소, 즉 몸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혈액이 산소로 충만하고 기혈이 부드러워지며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소통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산화시키는 운동과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뛰면 뛸수록, 숨이 가쁘면 가쁠수록, 혹은 심장이 빨리 뛰면 뛸수록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 호흡수에 따라 산소의 공급량이 달라진다. 운동을 할 때는 천천히 시작하여 갈수록 점점 빨라져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몸의 깊숙한 곳까지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운동하지 말라.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자연윤례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 중국의 황제내경에 따르면 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나 내장이 방금 깨어났을 때는 어떤 운동이나 훈련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 아침에는 신체의 혈압과 체온이 높아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기혈이 부족한 사람이나 노인들은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너무 급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격렬한 운동을 삼가도록 한다. 현기증이 쉽게 일어나고 심혈관에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산에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해가 뜨기 전에는 산에 있는 엽록소들이 아직 햇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산소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발산한다. 그래서 해가 뜨지 않은 산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다. 이때 산에서 운동한다면 몸은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체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된다. 또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해야 하고 배변도 이미 끝마친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내에 있는 독소 때문에 운동 효과가 반감된다. 야행성 인간은 간이 나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이처럼 간염 증상이 있거나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건강을 위해서 여전히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감기울결, 즉 감기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한 곳에 몰려있는 증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 감기가 엉겨 울체가 된다. 간의 기운이 정체되다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소화기의 문제요. 둘째는 간과 관련된 경락의 문제요. 셋째는 가슴, 어깨, 머리 등 인체의 상부에 관련된 문제다. 이것이 감기울결이 걸려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쉽게 화를 내거나 눈에는 가벼운 황달기가 있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꿈을 많이 꾼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도 여전히 밤샘을 하거나 평소와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술을 먹거나 혹은 인터넷에 매달린다면 간을 더욱 상하게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대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어떤 힘든 상황에도 간이 불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간에 이상이 생겨도 별다른 증세가 없고 어떤 통증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을 소홀히 생각한다. 하지만 일단 간에 이상이 생겼다면 그것은 이미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국과 디저트, 과일은 식전에. 또 다른 주의사항은 식사 순서이다.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은 대개 밥, 야채, 그리고 고기를 먹은 후 과일이나 디저트를 먹는 습관이 있다.
식사하기 전 국이나 스프를 적당하게 먹으면 어떤 양약보다 좋다는 말처럼 위장을 위해서 국을 마신 후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식사 순서이다. 전통의학에 의하면 식사 전에 국이나 국물 종류를 마시면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하고 건조하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 식사 후 뜨거운 국이나 물을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국이나 물을 많이 마시면 위가 그 전에 받아들인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필요한 위액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디저트와 과일도 식사 전에 먹어야 한다. 디저트는 위의 근육작용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식후에 디저트를 먹으면 소화 과정에 방해가 된다. 또 위 속에 있는 소화된 음식물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산화작용이 일어나 결국에는 위장병이 생긴다. 과일의 주성분은 수분, 섬유질, 그리고 비타민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빠르다. 만약 식사 후에 바로 과일을 먹는다면 과일보다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분이나 단백질이 이미 소화된 과일의 성분이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 아직도 소화되지 않은 전분이나 단백질 위에서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일이나 디저트를 먼저 먹고 그 후에 국물이나 스프, 야채, 밥 순으로 먹어야 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고기를 먹어야 한다. 제땅, 제철, 적절한 시기, 적당한 장소. 잘 돼도 음식 때문이고 못 돼도 음식 때문이다. 허기지면 먹는 것이 동물의 본능이지만 인간처럼 닥치는 대로 먹는 동물은 거의 없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땅에서 기는 것, 나무에서 자라는 것, 물에서 사는 것 등 인간이 먹지 못하는 것은 없다. 독이든 약이든 우선 먹고 보자는 식이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 모든 것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이 말이 통했는지는 몰라도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회만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이런 식생활 습관이 현대인의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된 것이다. 먹고 마시는데 많은 돈을 소비하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아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게 된다. 잘 돼도 음식 때문이요, 못 돼도 음식 때문이다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자주 한다. 음식을 올바르게 먹으면 온갖 질병을 피할 수 있지만 음식을 잘못 먹으면 많은 질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음식을 올바르게 먹으려면 우선 식물의 속성을 알아 그것에 맞게 식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식물의 속성이란 무엇일까? 생소한 말 같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제땅, 제철, 적절한 시기, 적당한 장소이다. 되도록 제땅, 제철에 나는 풍성한 야채와 과일을 먹도록 하라. 그러면 농약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연윤례를 따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적당한 장소에 자연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신체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독소를 몸에서 배출한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동식물은 한대지방에서 자라는 동식물과는 전혀 다르다. 특정 지방에서 자라는 동식물들은 제철에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영양분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이 한대지방의 음식물을 섭취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연윤례를 위배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런 식생활을 유지한다면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제땅, 제철의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여름은 아주 무덥기 때문에 대자연은 신비하게도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 종류의 과일들이 나도록 안배했다. 한국의 여름철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과일과 야채는 수박, 참외, 호박, 오이, 그리고 열무 등이다. 이런 것들은 첫째, 더운 여름에 더위를 식히는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둘째, 몸에 열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시장에 널려있는 과일과 야채는 몸을 보양해 주는 것들, 즉 배추, 시금치, 당근, 감, 귤 같은 것들로 바뀐다. 나는 오랫동안 대만 사람들에게 밀가루 음식이나 보리, 귀리 같은 잡곡 대신 쌀밥을 먹으라고 강조했다. 각종 곡류보다
쌀이 대만 기후에 더 알맞아 대만 사람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경이나 티벳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은 쌀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풍성하게 나는 밀과 같은 곡물이다. 소위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이용해서 먹고 살고 강을 낀 곳에서는 강을 이용해서 먹고 산다라는 말은 바로 제 땅, 제 곳의 음식을 먹는다는 간단한 원리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삼을 좋아한다. 인삼은 몸에 좋지만 인삼의 주산지가 한국의 높고 차가운 곳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열대지방인 대만과는 맞지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인삼이 적합한 이유는 한국의 겨울이 매우 춥기 때문이다. 인삼은 몸의 한기를 없애고 기를 보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습기가 많고 더운 지방인 대만에서 인삼을 복용하면 몸을 건조하게 하거나 과도한 보양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에게 인삼은 적합하지 않다. 대자연은 어느 특정한 민족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다. 한국인에게는 인삼을 주었지만 대만이나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몸을 보양할 수 있는 다른 식물을 주었다. 예를 들어 주부들이 시금치를 다듬고 나서 무심코 버리는 뿌리는 영양에서나 효능에 있어 인삼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몸의 원기를 보호하는 것이 인삼의 주요 효능이지만 시금치 뿌리 또한 풍부한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인삼과 마찬가지로 원기를 돕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적절한 시기, 적당한 장소에서 제 땅, 제철의 야채와 과일에는 농약이 적게 들어간다. 대만에서 1년 내내 수많은 과일과 야채가 나는데 어떻게 제철에 나는 야채와 과일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사실 그렇다. 아열대 지방인 대만에는 사시사철 각종 식물들이 자란다. 그뿐 아니라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각종 야채와 과일들을 사시사철 살 수 있다. 하지만 사시사철 살 수 있다고 해서 많이 생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야채와 과일이 특별한 기술로 사시사철 생산되는 것이다. 제철에 나지 않는 야채와 과일을 인공적으로 생산하려면 많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여름에 씨를 뿌려 겨울에 재배하는 양배추는 자연의 순리를 따른 것이므로 당연히 겨울에 먹어도 된다. 하지만 제철이 아닌 시기에 양배추를 재배하려면 많은 농약과 비료를 뿌려야 한다. 즉, 제철에 나지 않는 양배추는 모양은 보기 좋으나 사람이 먹기에는 부적당하다. 경험에 의하면 제 땅, 제철에 나는 야채와 과일을 가격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철에 풍성하게 나는 야채와 과일은 가격이 아주 저렴한 반면 제철에 나지 않는 것은 대체로 비싸다. 되도록 가격이 싼 야채와 과일을 사도록 하라.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체질에 따라 다른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 한다. 사람들의 체질은 개인마다 각각 다르다. 몸이 차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열이 많은 사람도 있다. 자주 설사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은 대개 몸이 차가운 사람이다. 변비가 잦고 입과 혀가 깔깔하고 입이 자주 트고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야채와 과일을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몸이 찬 사람들은 되도록 제 땅, 제철에 나는 식물의 뿌리, 줄기, 과 종류, 즉 오이, 참외, 수박, 호박 등 과일 그리고 꽃 종류의 야채 순으로 먹고 시금치와 같은 잎사귀 야채들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들은 수박 같은 과 종류를 많이 먹고 열을 내리게 하고 몸을 차갑게 하는 시금치와 같은 잎사귀 야채들을 자주 먹도록 한다. 쉽게 긴장하거나 실망하는 사람들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파, 생강, 마늘 그리고 고추와 같이 자극성 있는 음식을 되도록 적게 먹어야 한다. 야채와 과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1. 과일 껍질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몸의 산성과 알칼리성 수치를 조절해 준다.
과일은 껍질째 먹도록 한다. 특히 산성 체질은 더욱 과일 껍질을 먹어야 한다. 야채는 익히지 말고 생으로 먹도록 한다. 생야채는 알칼리성이지만 그것을 익히게 되면 야채 안에 있던 알칼리성이 중성이나 약한 산성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익힌 야채보다 생야채가 더 적합하다. 3. 잎이 많은 야채들은 대부분 차갑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체질인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 이들은 되도록 뿌리, 줄기, 과 종류, 과일, 그리고 꽃 등을 주로 먹도록 한다. 특히 자연윤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장과 위에 부담이 되니 생야채를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4.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참외, 수박, 호박, 그리고 오이와 같은 과 종류의 야채와 과일을 먹도록 한다. 특히 여름에 이런 종류의 과일과 야채는 몸에 열을 내리고 더위를 가시게 한다. 5. 중병 환자의 금기사항. 암 환자나 중병 환자가 야채를 선택할 때 가지, 죽순, 호박, 토란 등과 같은 야채와 망고, 용안, 라이치, 두리안, 그리고 바나나와 같은 과일을 삼가라. 기혈이 막힌 종양 환자에게는 버섯 종류, 콩나물, 그리고 숙주나물과 같이 빛을 받지 않고 음지에서 자란 야채들은 적합하지 않다. 6.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파, 생강, 마늘, 그리고 고추와 같은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하라. 7.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라.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배추의 독성은 코브라의 독보다 더 무섭다라는 대만 속담이 있다.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파파야, 푸성귀, 채소묘종, 치어, 그리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새끼 돼지 같은 것들은 자연윤례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한다. 한 끼에 여러 가지 육류와 해산물을 먹지 마라.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고기와 해산물을 동시에 먹지 않는 것이다. 한 끼에 한 종류의 육류만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육류를 먹지 않도록 한다. 만약 돼지고기를 먹으면 소고기국을 먹지 말아야 하며 갈비를 먹은 후 탕수육을 먹지 말아야 한다. 동물들의 속성뿐만 아니라 해산물의 속성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또한 다르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고기를 한꺼번에 소화하면 몸 안에서 위험한 생화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 사람의 몸은 대상작용이 강해 일시에 여러 가지 다른 지령과 동작을 할 수 있지만 속성과 섬유질이 다른 종류의 육류를 한꺼번에 소화하면 위장에 많은 부담을 준다. 이렇게 혼합된 육류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화되기 전에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독소를 방출한다. 이는 결국 위를 상하게 하여 각종 질병과 노화 현상의 원인이 된다. 건강의 근본 요소를 파악하라. 현대사회는 소비를 조장한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쓴다. 생기 음식을 먹고 헬스클럽에 가고 비싼 영양제를 복용하고 많은 돈을 들여 마사지를 받으면서 정작 건강의 근본 요소인 자연윤례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땅에 고층 건물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돈을 들여 벽돌을 쌓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기음식, 운동, 영양제와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이처럼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계절에 순응하면서 자연윤례를 따른다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최소한의 돈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비싼 것과 싼 것, 그리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과 간편한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먹고 마시고 싸고 방출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살아가면서 소홀히 하기 쉬운 것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정작 먹고 마시고 싸고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느 수강생이 말했다. 맞는 말이다. 어릴 적에 우리들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것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100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배웠다. 또한
발레, 서예, 피아노를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다방면에서 잘할 수 있을지 배웠다.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면 상사의 마음에 들까, 사업에 성공할까, 혹은 30살 이전에 1억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먹고 마시고 싸고 방출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작 소홀히 생각한다. 사람들은 잘못된 사고방식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싸고 방출하고 그리고 잠자는 것을 사소하고 하찮은 일로 간주해버린다. 그러다가 행여 몸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그때서야 바쁘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몸을 챙기려 한다.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면 먹고 마시고 싸고 방출하고 잠자는 것은 육체와 정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하루도 거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다. 당연히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정확한 지식을 알고 적절하게 먹고 마시고 싸고 방출하고 그리고 잠을 잔다면 모든 질병을 없애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밤에 깨어있지 말고 아침형 인간이 되라. 자연윤례의 과정을 들은 한 수강생은 지난 몇 년 동안 밤낮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을 했다.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인데다가 밤의 고요함을 좋아하는 그녀는 매일 아침 햇살과 이슬을 보지 못한 채 퇴근하고 커튼을 친 채 하루 종일 잠자는 생활을 반복했다. 잠에서 깨어나 출근하는 시간은 대개 해가 진 뒤거나 별이 뜬 후였다. 이런 식으로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 아침이나 점심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이런 야행성 생활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무척 힘들었다. 그런 식으로 그녀는 자연윤례를 포기하고 어두운 삶을 살았던 것이다. 처음 강의를 들으러 왔을 때 그녀의 눈은 마치 판다곰과 같았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얼굴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었다. 강의를 들은 지 일주일 후에 그녀의 모습에서 그녀가 자연윤례를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와는 다르게 눈이 더 이상 판다곰처럼 보이지 않았고 기운도 있어 보였고 그렇게 까맣던 얼굴도 훨씬 나아 보였다. 아직까지 얼굴에 핏기가 없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처음 봤을 때처럼 어두운 얼굴은 아니었다. 고구마 식사를 하세요? 라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윤례에 따라 잠을 잡니까? 라고 물으니 자신 있게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이었다. 자연윤례를 따른다는 것은 잠자야 할 시간에 자고 먹을 시간에 정확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할 때 고구마를 먹는 것이다. 감자가 많이 나오는 지방은 감자를 먹어야 한다. 천지 운행에 순응하고 경락 순환과 신체의 오장육부의 활동 운행에 따르는 것이다. 사실 건강한 생활 방식과 식생활 습관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연윤례에 따른 생활습관 계획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3초경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3초란 한방의학에서 말하는 오장육부 중 육부의 하나, 상, 중, 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상초는 명치 윗부분, 하초는 배꼽 아랫부분, 중초는 상초와 하초의 중간을 말한다. 생식계통과 내분비계통, 그리고 신경계통이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이나 신경을 쓰는 일들을 삼가야 한다. 즉, 이때 모든 것을 중단하고 수면해야 한다. 밤 11시부터 1시까지는 담경, 즉 쓸개가 운행하는 시간이므로 이때 신체는 활동을 멈추어 완전한 휴식 상태에 있어야 한다. 오전 1시부터 3시까지는 간경이 운행하는 시간으로 이미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 간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만약 자지 않고 일을 하거나 계속 술을 마시면 몸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 다음날 알 수 있다. 특히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오전 3시부터 5시까지는 폐경이 운행하는 시간이다.
평소에 폐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기침을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대장경이 운행하는 시간이므로 이때 아침 식사와 배변을 끝내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잠을 자면 큰 창자가 배변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누적되어 병을 얻게 된다. 자연윤례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6시 30분 전에 끝내야 하며 7시 전에 배변을 끝내야 한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소장경이 운행하는 시간이다. 하루에 필요한 모든 양분이 이때 흡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 전에 아침 식사를 끝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변도 이 시간 전에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배출해야 할 대변을 창자가 양분으로 취한다. 즉,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독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아침 식사와 배변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몸 안에 있는 대변이 아침 식사가 되고 만다. 이상은 사람이 하루 동안 취해야 할 휴식의 중요한 시간표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휴식도 현대인들이 지키기에는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매일 저녁 9시에 자고 아침 6시 30분에 식사를 마치고 7시 이전에 배변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선생님, 9시에 잠을 자라고요? 어떡해요? 아직 회사에서 일을 할 시간인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6시 30분? 어머나 세상에, 방금 잠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아침 식사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나는 노력하라고 한다. 매일 새벽이 되어서야 잠드는 야행성 인간들에게 밤 9시에 잠잔다는 것은 당연히 힘든 일이다. 처음에는 12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매일 그렇게 조금씩 노력한다면 갈수록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건강은 자신의 책임이다. 친구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한 사람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렸던 그녀는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심지어는 심한 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처지였다. 그런 그녀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했고 결국에는 그녀 남편까지도 우울증에 걸렸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에게 자연윤례를 따르라고 했더니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계속해서 불면증에 시달렸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그녀에게는 커다란 고역이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자연윤례에서 말하는 고구마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매일 저녁 제때 회사에 보고서를 올려야 하고 다음날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 후 어느 날 그녀는 원하던 대답을 얻은 것처럼 흥분한 채 나를 찾아왔다. 병원에서 정말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고 하네요. 라고 말했다.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의 방에 크고 작은 약봉지들이 많아진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렇게 약에 매달려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의 진찰도 받아보고 병원에 입원도 해봤는걸요. 약도 시간에 맞춰 꼬박꼬박 먹었고요. 라고 말하는 그녀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단 말인가? 이것 또한 자신의 선택이 아닐까? 아니면 단순한 핑계인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을까?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가? 혹은 의사가 고칠 수 없다면 정말 고칠 수 없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연윤례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자연윤례로 회귀하여 많은 효과를 본 어떤 사람이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의 무질서한 생활을 청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연윤리에 따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에게는 왕의 역할, 신하에게는 신하의 역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역할, 엄마에게는 엄마의 역할이 있다. 마찬가지로 아들, 딸, 선생, 학생, 남편, 부인에게는 각자의 맞는 역할이 있다. 이처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조화를 이룰 때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